미국의 여성들은 매일 평균 2파운드 약 910g의 우유를 마시고 있음에도 3천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과연 그 이유는? 칼슘의 왕, 우유. 과연 우리는 우유에서만 칼슘을 얻어야 할까? 만약 우유가 좋다면 미국은 왜 골다공증을 앓는 사람이 많을까? 왜 인류는 가축을 키우게 되고 그 동물의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을까? 우리 인류만이 유일하게 다른 동물의 우유를 마시는 동물이다. 자, 그럼 우유의 칼슘이 과연 뼈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자. 좋은 사례로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들은 하루에 매일 2500mg의 칼슘을 섭취하지만 어느 인종보다 골다공증이 심각하다. 반면 남아프리카 벤터스 사람들은 하루에 칼슘 섭취량이 200에서 350mg 밖에 되지 않지만 아이들을 대여섯 명씩 낳아도 골다공증이 전혀 없다. 우리는 이 사례들을 보아 항상 칼슘의 섭취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골다공증의 발병률이 낮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칼슘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칼슘 섭취는 한 가지 음식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녹색 채소, 치즈, 연어, 콩, 브로콜리 등 여러 가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자, 이제 우유와 유제품 역사를 알아보자. 역사를 알아야 인류가 왜 우유를 먹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다. 인류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유를 위해 키우는 동물들은 대부분 반추동물이라는 부류에 속한다. 반추동물들은 쉽게 말해 되새김을 하는 동물들을 말한다. 반추동물에는 기린, 사슴, 소, 양, 낙타 등이 있다. 3천만 년 전 지구의 기온은 따뜻했고 덕분에 식물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으로 많은 초원지대가 형성되었다. 인류는 이 식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재배 기간이 끝나면 식물들은 씨앗을 뿌리고 생을 마감했다. 생을 마감한 식물들은 마르기 시작하였고 마른 풀들은 반추동물의 풍부한 먹이가 되었다. 이런 마른 풀들은 인류한테 식량으로 가치가 없다. 마른 풀들은 식이섬유가 너무 많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추동물은 되새김과 소화기관의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잘 분해하여 양질의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반추동물의 수가 다른 동물보다 많아졌고 인류는 먹지 못하는 풀을 먹고 사는 이러한 동물들을 사육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먹을 것이 부족했던 인류의 필연적 선택이었다. 먹을 수 없는 마른 풀을 먹여 우유와 유제품을 얻어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8000년부터 인류는 본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소를 고기보다 우유를 얻기 위해 사육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소들은 뿔의 크기와 몸집이 작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럼 왜 인류는 우유와 유제품을 먹기 시작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우유는 고기와 같이 양질의 영양분을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다. 먹을 수 없는 풀을 먹여 고기와 같이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얻어내는 선조의 지혜가 있었던 것이다. 초창기의 양치기들은 우유를 한동안 놔두면 지방이 위에 뜨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이 지방층을 분리해 섞어서 버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우유를 상온에 놔두면 요거트로 변하고 위에 지방층들이 응고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건져내어 염장을 하고 말리면 치즈가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유를 더욱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갔던 것이다. 자, 그럼 각자 다른 민족들은 어떤 유제품들을 만들어 먹었는지 알아보자. 중앙아시아에서는 쿠미스라는 술을 빚어 우유를 활용했다. 쿠미스는 말의 우유를 발효해 술로 만든 것이다. 인도에서는 기라는 버터를 만들어 사용했고 로마는 주로 올리브를 요리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유를 주로 치즈로 만들어 먹었다. 중국은 유일하게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는 독성이 있는 풀들이 많아 이러한 동물들이 많이 죽어서이다. 하지만 중국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우유와 유제품을 섭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인류는 꾸준히 우유와 유제품을 섭취하기 시작하였지만 우유는 상하기 쉬워 보통 농장 근처에서만 섭취를 했다. 유럽에서 산업화가 시작되어 증기기관이 발전됐다.
우유를 도시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우유의 유통은 빨라졌지만 빨리 상하는 우유의 특성 때문에 많은 영유아들은 상한 우유를 먹고 사망하였다. 19세기의 우유는 아주 큰 두 가지 변화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는 파스터레이제이션이라는 살균법의 발명이다. 1864년 루이 파스테르라는 화학자가 발견한 저온 살균법이다. 이러하여 우유는 더 안전하고 유통도 오래 할 수 있는 식품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집단 사육이다. 집단 사육을 통해 동물들을 일정하고 최적화된 먹이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더 작은 땅에서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낙농 국가들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홀스타인이라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얼룩무늬 젖소만을 사육하기 시작한다. 이러하여 우유는 더욱더 일정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거듭났지만 우유의 색, 맛, 그리고 계절 변화에 따른 맛 차이가 없어졌다.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우유의 제철을 알까? 과연 들어보기라도 하였을까? 난 뉴욕 생활을 하며 파머스 마켓을 자주 갔었고 그때 우유를 생산하던 농부한테 물어봤다. 과연 우유도 제철이 있습니까? 농부는 있다고 말하였다. 우유가 가장 맛있을 땐 겨울이다. 왜냐하면 소의 체지방이 증가하면서 우유의 지방 함량도 높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접하는 우유들은 지방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그러한 계절 변화의 맛 차이는 없다. 다음 편에서는 과연 우유가 정말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음식인가? 그리고 그렇게 좋다면 왜 우리 인류만이 유일하게 다른 동물의 우유를 섭취하는가를 영양학, 화학, 생물학적으로 우유에 대해 알아보자.